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요즘 IT 업계 화두는 단연 피지컬 AI입니다. 공간지능을 가진 똑똑한 로봇이나 자율차,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피지컬 AI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핵심인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유치해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죠. 자, 통일부 수장이자 전주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동영 장관 모시고 전북이 왜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폭우에도 좀 일요일 날 전주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데 근황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할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위원장에다 국회의원에다가 장관을 하려니까 좀 몸이 한 3개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외교안보 남북 현안부터 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최근에 이제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외교적 승자가 시진핑이 아니고 김정은 주석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중러 협력이 고착화될 경우 우리 남북 관계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착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인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천안문 막루에 선 것은 굉장히 상징적 소득이 컸죠. 그러니까 푸틴, 시진핑과 나란히 한 거니까 이제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거죠. 과거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때, 그러니까 뭐 반둥 비동맹 회의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천안문에도 1959년에 중국 공산당 창립 10주년 행사에 올라갔었는데 그때보다도 대우는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때보다도 이번에는 뭐 거의 푸틴 다음으로 이 2번째 예우를 받은 거니까요. 이제 그런 그 뒷배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정상 국가의 길을 갔으면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지금 있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구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좀 우려의 시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현재 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미 외교나 아니면 다자 외교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하는 좀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국제 정치의 세계는 정글과 같습니다. 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밟히는 거예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강대국 정치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애꿎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잖아요. 그건 침략 전쟁입니다만 그러나 또 세월이 가니까 또 푸틴 트럼프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힘을 좀 더 길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정말 더 단결해서 노력해가지고 세계적인 강국 반열에 올라가야죠. 남북 대화는 물론 좀 연락 채널도 많이 좀 중단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부를 대응할 북한의 그 관련 부서도 좀 사라졌다는 얘기 좀 들리고 있고. 근데 남북 대화를 좀 재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북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제 북을 주적이라고 그러고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러고 어쨌든 자유의 북진, 북한 주민을 해방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붕괴론이죠. 이런 적대 대결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강대강으로 맞선 겁니다. 선제 타격 얘기하니까 그러면 북은 남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얘기했고 뭐 불멸의 주적이다라든지 아무튼 그 적대적인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실 두 국가로는요
우리가 유엔 가입을 주장했고 저 두 국가로 북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공식적인 그 통일 방안이 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화해와 협력 단계, 그다음에 국가 연합 단계. 화해 협력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고 국가 연합이라는 건 북쪽의 국가성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두 국가로는 우리가 먼저 주창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북이 얘기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로 가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님 하시면 뭐 개성공단이라는 네. 말로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한국 교류, 이제 대북 교류 협력의 어떤 상징적인 위치에 계시는데 자, 앞으로 한국이 다시 남북 관계에서 평화 그리고 통일 비전을 주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외교를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번영하는 민족입니다. 사실 저평가된 정부가 노태우 정부예요.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로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부채살처럼 펼쳤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 부채살을 접어버렸어요. 러시아와 거의 적대적인 그런 불편한 관계, 중국에서도 시장이 많이 축소돼 버리고 그리고 북과는 뭐 왼수처럼 이렇게 돼 버리고 굉장히 어리석은 대외 정책을 펼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북 간의 그 형제로서 근친 증오를 해소하고 악수하고 교류하고 서로 윈윈하려면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다시 91년 기본 합의서 체제로 돌려놔야 합니다. 제1조 기본 합의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조 비방종상하지 아니한다. 삐라보내지 않고 확성기 안 틀겠다는 약속을 이미 35년 전에 한 거예요. 4조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서로 이 말은 서로 붕괴론을 흡수 통일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걸 정면으로 뒤집은 지난 3년이에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변칙적 사태 3년을 말끔히 청산하고 다시 재궤도로 남북 관계를 올려놔야 되죠. 네. 자, 오늘 장관님을 모신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 거점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자, 이 피지컬 AI가 한국에서 주목받기 1년 전부터 AI 관련 포럼을 주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를 좀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만금이 시작된 게 1991년입니다. 그때 중국의 상해의 푸동 지구가 그때 같이 삽질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상해에 갔다 왔습니다만 전 세계의 심장이에요. 공장이에요. 금융, 무역, 제조, 과학기술 뭐 지금 새만금은 아직도 바닷물이 넘실넘실해요. 아마 언제 돈이 나오고 언제 일자리가 나오겠는가. 그 사이에 전라북도는 쭉 뒤로 밀렸어요. 이제 꼴찌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자 이제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이제 AI 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나려면 전북이 어떻게든 AI 혁명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22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2대 들어가자마자 작년 여름부터 AI 전략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산학관연 여야 정부 모아서 자 대한민국이 AI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이 나왔어요. 하나가 GPU를 사와야 된다는 거고 GPU는 AI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저 미국의 큰 대기업들, 빅테크들은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2,000장밖에 없었어요. 전북대학교는 물론이고 카이스트에도 한 세트도 없었어요. 이 A4 용지 한 장만한 게 그 엔비디아의 GPU 한 장인데 이게 6천만 원이에요. 이게 8장이 있어야 한 세트입니다. 4억 8천만 원. 여기다가 이걸 돌리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쿠다라고 하는데 이게 2억이에요. 그러면 6억 8천만이죠. 한 7억 돈이 있어야 이 AI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미니 슈퍼컴퓨터를 갖추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2,000장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AI 포럼에서 첫 번째는 GPU를 사와야 된다는 거. 이건 관철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챗 GPT 다음 세계는 이제 피지컬 AI가 미래를 좌우한다. 이거는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의 CEO가 지난 1월 달에 라스베가스 세계 전자박람회에서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미래는 피지컬 AI의 시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피지컬 AI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부를 거는데 거점이 필요해요.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전라북도가 거점이 된 겁니다. 상해 또 방문하셨다고 그 화웨이 R&D 센터 다녀오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충격도 받으시고 생각이 제가 좀 간 많으시죠? 이유는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예산 처리, 예산 편성 역사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피지컬 AI 예산은요. 정동영 의원실에서 예산을 1조 원짜리를 짜서 정부를 준 거예요. 이거 하자. 그러니까 정부가 펄쩍 뛰죠. 무슨 얘기냐. 근데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자, 중국이 저만치 가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스케줄대로 올해 용역 발주해가지고 내년에 그거 연구 보고서 만들고 검토해서 27년에나 시작할 텐데 늦는다. 이미 늦었다. 이미 윤석열이 3년 까먹었는데 또 1년 반을 더 까먹는단 말이냐? 이래서 이제 설득한 거죠. 그래서 한참은 그 예산 당국에서 이걸 굴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가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편성해서 이거를 정부를 주어서 정부가 따라가느냐 하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전 정부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주도했던 AI 전략 포럼에서 과기부 장관도 나왔고 AI 수석도 나왔고 거기에서 주창했던 정책들이 대거 채택이 됐죠. 그 바람에 피지컬 AI 전북 선도 지역 이게 이제 묻어서 들어간 겁니다. 물론 장관이 만드시긴 했지만 전북이 왜 피지컬 AI의 거점이 돼야 되는지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장점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걸 설계할 때 전라북도에는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피지컬 AI 거점을 한단 말입니까? 제 말이 그거였어요. 없기 때문에 좋다. 백지 상태니까 여기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다. 뭐 어거지 논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AI는 지금 새 판이거든요. 새 판이니까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예타 면제 1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거 면제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때 이제 4군데가 통과됐습니다. 광주, 대구 그리고 경남, 전북인데 광주는 원래 국가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고 거점이 또 대구는 몇 년 전부터 로봇 특화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그걸 이제 뒷받침해 준 거고 새로 이제 피지컬 AI의 거점은 경남과 전북인데 경남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서 모델을 만드는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크 팩토리라고 그럽니다. 예. 전기불이 안 들어와도 움직이는 공장,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피지컬 AI의 실증 센터를 실질적 거점은 전라북도죠. 그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서 이제 속도가 붙은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전이 가능해졌는데, 자 그만큼 이제 증명해야 될 것도 많은데 향후에 피지컬 AI 그 로드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업에 이제 내년에 이제 국비로 이제 1,500억이 예를 들어서 배정이 되면 그걸 집행을 하려면 이게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키스텝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아마 무난히 잘 되리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이제 절차가 하나 남아 있고 이제 핵심은 이제 예산인데 예산 플러스 지금 이건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제 제조 공장도 돌리지만 교육, 의료, 국방 각종 산업에 확산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령 중소기업, 가령 현대차의 그 협력 업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 제조기업도 자동화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로봇을 도입하고 싶은데 로봇을 몇 대를 도입해서 어떻게 동선을 짜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이 실증센터에서 그 플랫폼 모델을 만들고 그걸 또 실험을 해보고
검증하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가서 그걸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조 공장이 몇십만 개가 자동화하려면 다 전라북도에 와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AI 전환의 이제 거점인 거죠.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그만큼 충분히 앞서 있는 국가고 사실은 지금 피지컬 AI에서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국가가 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나라가 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미국을 100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한 50, 우리가 한 30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미국은 제조업이 없잖아요.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물건 쓰잖아요. 제조 공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있지만 피지컬 AI를 표준화해서 전 세계에 깔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요. 근데 중국과 한국, 독일 정도인데 독일은 좀 비싸고 느리고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좀 늦긴 했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 DX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많이 됐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 전환이 돼야 AI 전환, AX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데는 또 이골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피지컬 AI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요즘 국무회의가 요즘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재밌게 잘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전북 AI 예산 증액을 공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지역 민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원이라는 명언을 또 남기셨는데 자, 현 정부가 AI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급박한 마음이 좀 전해졌긴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사실 제가 20년 전에도 장관을 했는데요. 어떤 정부나 국무회의는 그냥 고무도장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거기서 안건 올라오면 뭐 이의 없습니까 하고 처리하고 끝나는 한 30분, 1시간 끝나는 건데 국무회의 했다 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입니다. 실제 토론을 해요. 토론. 이제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률을 올릴 것인가 하는 거 갖고 이제 토론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국정을 사실 이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장관들과 토론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만기 칠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얘기한 건 그거입니다. 자, 내년도 예산이 728조예요. 지금 이제 국회로 넘어온 게. 그것을 요약한 62페이지짜리 설명서가 있었는데 그 1페이지가 뭐냐면 AI 강국이에요. 근데 1페이지가 뭘로 시작하냐면 피지컬 AI에 관한 전략적 집중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28조 예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피지컬 AI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자, 우스갯소리로 이 AI에 지금 당에서부터 이제 제가 AI 강국위원장을 하다 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는데 그 위원장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장관들은 모르죠. 대통령. 그때 당대표 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위원장을 좀 하시라고 내가 부위원장 하겠다고 해서 당대표를 하고 AI를 이재명 브랜드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예산을 다루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노는 동안에 AI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 AI 코리아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전문가를 지금 부총리로 모셨는데 아주 적임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AI 세상은 6개월이 한 세대예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 건데 내년에 지금 내가 이제 요구한 건 1,500억인데 400억만 지금 잡혀 있다. 그러니 이거 1,100억 좀 더 보태주시오라는 건데 뭐 동의를 받았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첫 걸음을 내딛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이제 부지 선정부터 뭐 규제 완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사안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볼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이쪽 전북 거점으로 이제 뭐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전주 완주 통합하고도 손바닥 앞뒷면입니다. 이건 뭐 완주 군민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만 저는 뭐든지
이 물이 들어올 때 배를 저으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기세가 기운을 탈 때 이걸 좀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피지컬 AI 거점을 완주에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럼 완주를 피지컬 AI의 수도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어요. 이때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저는 분명히 시너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완주 피지컬 AI 거점이 아니라 전주 완주 통합 도시의 피지컬 AI 거점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윈윈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자, 이 기회가 왔어요. AI 대전환의 시대에 전라북도가 전주 완주가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수도가 되게 돼 있는데 좀 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저는 통합이 큰 시너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완주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멋지잖아요. 완주가 대한민국 거점이라는데. 자, 이 피지컬 AI 이제 실증 사업이 좀 결실로 좀 이어지려면 예산의 뭐 신속한 집행도 현재 따온 것의 집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또 어떻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보세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력 양성 부분 말씀이시죠? 인력 양성과 함께요. 97년에 IMF가 왔어요. 예. IMF 속에서 간신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김대중 당선자가 됐죠. 정말 뭐 국가가 부도나기 일보 전이었으니까 경황이 없는데 그 와중에 외국 손님을 한 분 초청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제가 당선자 대변인이었습니다. 배석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기억하죠. 손정희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대중 당선자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서 뒤졌는데 정보화 혁명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이랬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대답하기를 무엇보다도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려면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을 만들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3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됐고 정보화에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AI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뭐냐? 답이 있어요. 전라북도 도민이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 김제 군민이 AI를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생성형 AI 그저 챗 GPT 제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이걸 활용해야 돼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관영 지사나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 이거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서 AI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문해력, 리터러시, 문해력. 그래서 AI에 대해서 되도록 많은 전라북도민들이 이 AI를 쓸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AI 인력 양성. 카이스트하고 이제 전북대학교가 이제 합동으로 해서 AI 대학원생을 여기서 뽑아서 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AI 공대 학과장님들이 이걸 반대해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안 됐습니다. 근데 다음 학기에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과자 해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다크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불이 꺼진 공장이기 때문에 인력은 없이 공장 자체가 생각하면서 그 차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개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만 짓던 세상에서 이제 전기가 되고 산업화가 되니까 아마 이제 농사일이 많이 줄었잖아요, 농민이. 예.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듯이 또 산업화에서 정보화, 디지털화가 되니까 야, 이거 이제 또 실업자가 쏟아지겠다 했는데 또 정보화 시대에 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듯이 AI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리빨리 이제 적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지컬 AI는 무슨 저 산업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 피지컬 AI의 거점이 된 기회를 잘 잡아서 예. 그 전라북도의 산업 생태계를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뭐
저 포항의 제철이라든지 울산의 자동차라든지 거제의 조선소나 창원의 기계나 구미의 전자나 거기는 이제 단일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피지컬 AI는 피지컬 AI라는 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를 통해서 전 산업을 자동화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산업 생태계를 가질 수가 있다.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부터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통해서 AI 자동화를 좀 앞서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게 자율 자동차나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실증이라는 뭐 개념이 시장에다 물건을 내다 팔기 전에 상용화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실제 그 실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위험성, 안전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윤리적인 문제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마침 요번에 주목받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 전라북도 전주에 AI 신뢰성 센터 500억 예산을 사실상 이제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 윤리성, 어떤 그 표준 이런 부분을 피지컬 AI 센터와 그 캠퍼스와 함께 신뢰성 센터가 이곳에 전주에 만들어지는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AI는 지능이 있고 규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악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하듯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뢰성 센터 말고도 또 나중에 인증센터도 있습니까? 결국에는 뭐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뭐 내려올 때 이 기술을 갖다 완전히 표준화한 상태에서 실제 이걸 상품화 시키는 단계까지 갈 때는 인증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지금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 AI 기본법이 지금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통과됐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어떤 단계냐? 지금은 그 대학이 중심이 돼서 계획을 짜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는데 이제는 기업 단계로 넘어갑니다. 금방 말씀하신 현대차, SKT, 그다음에 네이버, 또 리벨리온 뭐 등등 또 다른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제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실제 그 지금 여기는 산학연관, 산업, 대학, 정부, 연구소 또 국회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당장 이제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를 해서 이제 성과를 만드는데 예를 아까 들었습니다만 현대차 같으면 거기에 수만 개의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예. 현대차는 많이 자동화됐지만 그 협력업체들은 아직 이제 그 본사에 비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주에 와서 자기들이 센서를 개발했다든지 뭐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이게 작동이 되는지 또 로봇은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등등을 전주를 거점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실험을 하고 해서 검증을 하고 해서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되는 이제 기업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뭐 국내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있고 특히 뭐 리벨리온이라고 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NPU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저희 이 실증 거점으로 들어오는 대기업들이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좀 있습니까? 리벨리온 말씀하니까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이 만든 지 4년 반 된 회사예요. MIT에서 박사를 하고 온 젊은 기업인이 박성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걸 만들어서 4년 만에 1조 5천억 가치가 되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만드는 근데 AI 반도체가 지금 아까 말씀한 엔비디아의 그 GPU는 이제 AI를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뭐 추론하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NPU는 이제 GPU와 비슷한 건데 GPU에 비해서 이제 GPU 단점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를 반의 반 정도밖에는 안 먹는 아주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론에 굉장히 적합한 한국형 GPU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벨리온이 이제 전라북도 피지컬 AI 캠퍼스에 와서 NPU를 가지고 승부를 해보겠다고 이제 들어온 거니까 이게 전북 피지컬 AI의 승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사활도 또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약속된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새만금의
매달려온 전북에게 피지컬 AI는 새 희망과도 좀 같았고요. 전북이 경천 동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좀 모처럼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자, 의원님이 그리고 계시는 전북의 AI 미래 그리고 국가의 AI 미래 어떤 모습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목표를 분명히 세웠어요. 피지컬 AI로 세계 1등을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피지컬 AI로 1등을 하려면 전라북도가 세계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한민국의 거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AI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니까 전라북도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같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좀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뭐냐면 그 컴퓨터 속에 챗 GPT가 들어왔잖아요. 예.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가 나왔단 말이죠. 챗 GPT라고. 그런데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야 이거 AI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책, 예산, 인재 집중할 때 이 윤석열 정권은 계속 잠잤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GPU 사는 것도 관심이 없고 피지컬 AI가 뭔지 개념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집중하는 맨 선두 이 KTX가 18칸인데 대한민국 17개 시도잖아요. 그중에 제일 1호차에 지금 전라북도가 탑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리면 안 되죠. 1호차를 타고 계속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AI 강국의 꿈을 이루는 말하자면 선두로서 전라북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민이 우선 AI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동영 장관과 함께 전북이 준비하는 피지컬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 기술이 열어갈 미래는 아직 낯설지만 전북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해졌습니다.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바꿔낼 큰 흐름 속에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톱 파보기 이어집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톱 파보기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금요일마다 수도권으로 가는 통근버스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른바 현대판 이촌향도인 셈인데요. 전북 혁신도시 소재에 있는 이 공기업과 공단에서 매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공단 측에서는 이를 통근버스라고 부르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을 수도권 등지로 실어 나르고 일요일이 되면 다시 전북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돕는다라는 취지인데 공단이 제공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지만 연간 투입 예산은 6억 원이 넘습니다. 전북에 새로 등지를 튼 지난 10년간 이 통근버스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공공기관 이전은 그 구성원들, 기관 구성원들이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게 당초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10년째 아직도 출퇴근 버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정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공단 측에서는 이 비연고지를 갖고 있는 이 구성원들, 직원들을 단순히 이렇게 출퇴근의 복지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 근무를 제공을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하지만 연간 운행 횟수를 따져보면 1000건이 넘거든요. 이들이 정북에 정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계속 회사가 방치하거나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 시선이 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근무 환경 조성이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한 통근버스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만 봐야 되나 이런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 규정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공단만 해도 직원복지라는 이름으로 매년 6억 원 정도 이제 비용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네, 사실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들 모두 이제 기관장의 재량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관장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 부분은 좀 재량의 영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의 권고 등으로 최대한 자제를 시키거나 좀 점점 이 배차를 좀 줄여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금공단 앞으로도 쭉 통근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죠? 네, 연금공단으로서는 이 통근버스가 없어지면 이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불만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통근버스는 계속 운행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그 전북에서 혁신도시의 이제 생활 인프라와 복지를 확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특히 이런 통근버스 등으로 직원들을 매주 주말마다 수도권 등지로 실어 나르기 시작한다면은 뭐 이런 정주 여건 노력이 뭐 전혀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익산엔 식품 제조업체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고용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 업체만의 지금 문제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사건은 이 전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지난 3일에 익산의 한 식품 공자 회사를 이제 확인한 결과 약 6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 상태인 것을 발견해서 이들을 이제 적발한 사건입니다. 붙잡힌 외국인들은 대부분 베트남과 인도, 중국에서 온 이제 불법 체류자들인데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단기 방문 비자나 방문 동거 비자 또는 한국어 연수 비자 이런 것들로 이제 단기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을 한 다음에 이제 입국 후에는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서 식품 제조와 포장 업무를 좀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고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고 또 지방 중소도시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 체류자가 없이는 경제 활동, 어떤 공장이 돌아간다거나 농촌 경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인 사업주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자, 법적으로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적발된 외국인들은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네, 적발된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자진 출국을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추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불법 체류자를 이제 고용한 사업주들의 경우는 이제 이분들도 이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싶어서 고용했던 것은 아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는 이분들을 전부 다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는 통고 처분, 즉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연간 수천 명을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을 해서 추방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주들은 그냥 범칙금을 내면 되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미등록 외국인 고용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식품회사는 아니지만 보통 나는 불법 체류자인지를 모르고 고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사업주들은 뭐 사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이 고용 전에 반드시 체류 자격이나 허가 여부, 비자의 유무 등을 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주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뭐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서 이들의 이제 체류 자격, 즉 비자가 정확하게 발급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는 뭐 단속만으로 해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인력난과 사회적 갈등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좀 방황하고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으로는 사실 외국 인력
활용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이제 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 허가제만으로는 합법적인 외국인을 이제 충분한 수를 데려오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 같은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이 좀 꽤 많은 편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좀 오명을 좀 벗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 나서서 인력난 해결과 불법 체류자의 또 인권 보호와 또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얘기하겠습니다. 전주대가 지금 그 글로컬 대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법인인데 신동아 학원이 이걸 좀 반대하고 나섰어요. 결국에는 좀 총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사립대한 전주대학교가 이제 교육부의 글로컬 대여 30 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이제 사업이 사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이제 신동아학원, 이 전주대학교의 이사재단하고 좀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좀 탈락될 위기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 30이란 사업은 이제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이제 중점 30곳을 집중 육성을 해서 지역의 학문과 경제를 견인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라는 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2025년에 이 전주대학교가 지원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예비 인가좀 받을 정도로 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관 개정이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신동아학원에서 이제 이 정관 개정을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 지정에서 탈락될 위기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인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거부하면서 지금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정관 개정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이 뭐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부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 법인이 끝내 이걸 거부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주대학교에서는 이제 호원대학교와 연합을 해서 글로컬 대학을 이제 신청했던 것인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호원대학교와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비 지정을 받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일부분을 이제 전북 도에 기부 체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신동아 학원의 이제 이사들 측은 이제 정관 개정을 수용하면 이사회의 권한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 체납의 경우는 이 이사회 법인의 고유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들어서 두 가지 모두 이제 거부를 행사했는데요. 사실 아무리 이제 뭐 이사회의 권한이나 이런 이사회의 재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글로컬 대학이라는 이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에 전주대학교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과연 이것 때문에 놓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자, 지역의 시민사회나 또 지역의 기독교계가 이게 총장의 혁신 노력을 존중해달라고 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총장 사퇴를 강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주대 호원대 연합의 글로컬 대학 지정은 물 건너가게 된 겁니까? 워낙에 이제 좋은 사업이고 지방 대학으로서는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올해 신청을 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 예비 지정까지 받는 것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 8월 말에 최종 대면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놓쳤고 추가 서류 제출 기한까지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 10개 지정 대학 그러니까 본 지정까지는 10개 대학이 필요한데 그 안에 드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관측이 좀 대세고요. 뭐 대학의 위기를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 이사회에 좀 권한과 재산을 내어놓기 싫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우리가 전주대학교가 이제 글로컬 지정에 실패한 것은 좀 이사회가 좀 비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수년간 글로컬 대학 사업을 이제 준비해왔던 이제 박 전 총장이 좀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좀 많고요. 이제 대학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 내놓아라라는 것이 좀 이사회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뭐 결국엔 이사회 책임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해당 사업의 제동을 건 법인 이사회를 두고 지금 책임 소재론이 조금 큰 상황인데요. 뭐 전주대 직원 노조에서는 이제 이사장은 이제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좀 져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퇴를 해라. 라는 이제 비판 성명을 내놓았고요. 전주대 교수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을 대신할 만한 어떤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교수들 차원에서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 대학이라는 것도 결국 이 법인이라는 이사회라는 것의 어떤 재산, 소유 약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어떻게 뭐 법적인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호원대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주대학교와 MOU 계약을 체결을 하고서 이러한 것 전주대학교를 믿고 글로컬 대학을 이제 신청한 것인데 이게 숲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호원대도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에 실패를 한다면 전주대학교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슈 전범과 전망 뉴스톱파복의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주대 글로컬 대학 지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눈앞에 놓고도 법인이 권한과 재산을 내어놓기 싫은 것 아니냐는 비판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보다 큰 피해자는 학생과 구성원들 또 지역 사회가 아닐까요?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